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초간호과학 염증과 치유 관련해서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염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손에 날카로운 거, 뭐 칼에 이렇게 베었다든지 이럴 때도 지금 상처가 나잖아요. 이런 국소적인 반응 말고도 전신으로 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였죠? 충수, 돌기염, 뭐 복막염 이런 거는 이제 전신적인 염증까지 있고 뭐 결막염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지금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증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거를 어떻게 리페어, 치유되는지 복구되는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모든 질환에 대한 이해에 좀 기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염증 정의 먼저 보실게요. 손상이에요, 손상. 세포의 손상, 어떤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신체의 방어 기전이에요. 그걸 되돌리려는 손상을 다시 회복하려는 방어 기전이다. 그래서 방어적인 반응은 침입자를 파괴하고 조직을 다시 빨리 손상된 조직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 벌레가 물렀다. 그러면은 여기가 빨개지죠. 빨개지고 부종 있고 뭐 열감도 느껴지고 통증도 호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증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자, 염증의 원인입니다. 원인. 첫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병균들이에요. 병균들. 그래서 세균, 뭐 바이러스, 뭐 진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 입을 때 화상도 막 3도 화상까지 하면은 우리 뭐 뼈까지도 다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게 있고요. 화학적인 이제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피부가 산에 노출됐다든지 알코올, 그리고 이런 산화제에 노출이 될 때 많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가 면역학적인 원인이요. 면역학적인 원인. 자가 면역 질환들 이제 성인간호 파트에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럴 때도 그렇고 우리 이제 면역학적 어떤 원인에 의한 과민 반응 있잖아요. 과민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염증이랑 치유를 했지만 이 면역은 따로, 면역과 스트레스는 따로 그래서 분류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조직이 괴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허혈이라고 하죠. 허혈이라고 하면은 조직에 산소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이 어떻게 막혀가지고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어떤 세포 괴사로 인한 조직 괴사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염증의 원인입니다. 자, 염증의 반응은 첫 번째는 혈관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포 반응이 있어요. 자, 혈관 반응 보실게요. 우리가 먼저 혈관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를 먼저 자극을 해요. 그래서 혈관들이 좀 약간 수축이 되거든요. 세동맥의 수축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혈관들이 바로 확장으로 들어가요. 혈관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이거는 뭐예요? 혈관들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혈류가 지금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다? 화학적인 원인. 화학적인 물질인 우리 프로스탄글란딘 들어보셨죠? 뒤에도 또 나와요. 프로스타글란딘. 염증에는 이게 계속 빠지지 않게 나오죠. 또 브라드키닌 들어보셨죠? 키닌. 그 다음에 히스타민.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도 상처나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죠. 혈관이 확장되면서 적이 생깁니다. 빨갛게 되고. 그리고 혈류가 증가돼서 이렇게 빨갛게 생기는 것과 또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되면서 감이 이제 생기는 이런 혈관 확장 반응이 이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모세혈관 투과성입니다. 자, 혈관이 이렇게 이제 부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들이 투과성이 증가돼요. 모세혈관
투과성이 이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가냐? 자, 우리 몸에 있는 수분, 그리고 알부민, 단백질이죠. 이것들이 조직, 셀로, 세포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분이랑 알부민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알부민이 이제 조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파트에 이제 배우죠.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더 수분들이 혈관에서 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지금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에, 세포에 지금 수분, 알부민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기죠. 부종이 지금 생기고 조직이 이렇게 부종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신경까지도 지금 압박이 될 수 있죠. 신경을 압박시키면 어떻게 돼요? 몸에 통증이 생기겠죠. 이렇게 통증까지도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투과성 다음에는 혈액들이 지금 이렇게 응고가 됩니다. 혈액의 응고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섬유소원이 섬유소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혈액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염증에 의해서. 첫 번째 뭐였죠? 세동맥이 수축을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됐고, 혈액이 이제 응고가 시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자, 세동맥이 수축을 했고 혈관이 확장을 했는데 히스타민, 브라드키닌, 그다음에 뭐 프로스탄글라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부종이나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긴다. 그다음에 혈액이 응고된다. 그래서 염증 부위에 섬유소망을 이렇게 형성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혈관 반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포 반응이에요. 우리가 염증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백혈구죠. 네,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주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손상된 이 세포 여기에 이제 WBC들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WBC들이 염증 부위에 이렇게 다 모입니다. 백혈구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호상구, 호염구, 호중구, 그리고 뭐 단핵구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식균 작용을 하는 게 뭐냐? 호중구입니다. 이렇게 세포 안으로 백혈구가 이동을 한다. 이게 바로 화학 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면 뭐예요? 식균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다 염증에 이제 의해서 생긴 그 파생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부속물들을 다 포식하고 잡아먹습니다. 이게 지금 세포 반응입니다. 다음은 삼출물을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손상 부위로 체액이나 이제 백혈구들이 구성이 됐고 이제 삼출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삼출물의 양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손상이 됐는지, 침범된 조직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자,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 백혈구,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포 작용으로 백혈구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 중에서도 호중구가 중요하다. 이게 가장 먼저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손상된 부위로 먼저 가고요. 그리고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호상구, 호염구도 있어요. 그래서 호염구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같은 물질을 반제 생성을 하고요. 급성 염증 반응을 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핵구예요. 단핵구. 이렇게 단핵구가 이제 염증 한 3일에서 7일 이런 사이에 대식 세포로 변화합니다. 단핵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염증 조직을 다 식작용을 하는 대식세포가 우리가 잡아먹는 거잖아요. 염증에 의해서 막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를 잡아먹는 이런 식작용을 하는 게 단핵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마지막에 가장 늦게 도착을 해요. 손상 부위에. 그래서 보시면은 T 림프구는 우리가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한다. B 림프구는 항체를 만든다. 이거는 나중에 뭐 체액성 면역, 세포 중계성 면역에서 면역 시간에 제가 면역 특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가장 먼저 가서 식균 작용을 하고 단핵구가 이게 이제 대식세포로 변형이 되면서 식작용을 한다. 나중에는 이런 림프구에 뭐 T셀, B셀 이런 것들이 면역 작용을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백혈구는. 자, 염증의 매개 물질. 아까 혈관을 확장시킬 때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고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스탄글란딘이에요. 프로스탄글란딘.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대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아까 혈관 투과성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도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을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키닌도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 투과성을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스탄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추신경계의 그 셋포인트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발열,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잖아요. 열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증까지도 일으키게 하는 게 프로스탄글란딘입니다. 자, 류코트리엔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이거는 뭐냐? 아까 백혈구들이 염증 부위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거를 화학 주성이라고 했죠.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게 류코트리엔이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기관지를 수축하고 그다음에 기관지 그 모세혈관 투과성으로 인해서 기도를 부종시키는 역할도 있다. 요 정도 이제 염증 관련된 화학 물질은 굉장히 많지만 이 매개체는 요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급성이다라는 거는 빨리 손상 부위의 초기로 빨리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호중구와 아까 단핵구의 대식세포가 집중이 되어 있고 2, 3일 빠르면 2, 3일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2주에서 3주 이내에 종식되는 염증이다. 이때 되면 이제 최대 2, 3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염증의 결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뭔가 조직이 손상되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죠. 그게 이제 완전 용해예요. 그래서 완전히 염증이 소멸됐다. 반은입니다. 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상처 있고 그러면 흉터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은이라고 하고요. 농양. 조직까지 이제 파괴를 해서 뭔가 퍼스, 고름까지 이제 나오는 상태이고 급성 염증이 이게 빨리 종식이 안 돼서 만성 이제 염증으로 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자, 급성 염증의 4대 증상.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우리가 응급처치할 때도 필요하고 케어할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국소 부위 아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빨개진다고 했죠. 그거를 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스타민, 프로스탄글란딘, 키닌 이런 물질들에 인해서 혈액량이 증가된다. 아까 혈관이 확장된다. 발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열감입니다. 아까 혈류량이 증가돼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적과 함께 열감, 만져봤을 때 따끈따끈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증 부위의 신진대사도 증가되면서 열감이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종창입니다. 아까 어떻게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돼서 혈관에서 수분이나 단백질들이 다 조직으로 세포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조직에 상처 부위에는 이렇게 붙잖아요. 우리가 상처 나면은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증이야. 통증. 이렇게 부종이 생겨가지고 계속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조직에서 쌓이면 신경의 압박까지도 생긴다. 신경이 눌러진다. 신경이 눌러지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손상받는 세포 자체가 아까 프로스탄글란딘이 혈관도 확장시키고 발열도 열도 내고 그다음 통증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스탄글란딘이 통증 유발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급성 이제 염증이 진행이 돼서 만성 이제 염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아까 단핵구는 뒤에 나타난다 그랬죠. 만성적으로. 그래서 단핵구가 주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섬유 세포들이 생기는데 그게 다 섬유화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파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성은 훨씬 더 파괴가 심한데 만성은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로 장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급성 염증에 비해서 조직의 파괴는 덜하다. 자, 만성 염증은 이게 계속 어떤 전신 증상으로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버가 납니다. 피버가 이제 나고요. 아까 피버 나는 거에 프로스탄글란딘 때문이라고 했죠. 이게 체온 조절 주투 세트 포인트를 자극을 한다. 두 번째는 WBC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아까 이제 국소 반응 같은 거는 그 부위에 그냥 상처 있는 부위에 뭔가 발적이 있고 만지면 열감이 있고 좀 부어 있고 통증이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건 전신이기 때문에 WBC까지 이제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아까 백혈구들이 이제 식균 작용까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이 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오한은 이제 열이 더 막 상승하려고 할 때 우리 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열을 올리도록 체온을 상승하도록 에피네프린이랑 노에피네프린이 혈관을 막 수축하면서 우리 몸에 열이 발생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발하는 땀은 이제 열이 떨어질 때 생기죠. 오한은 열이 날 때 생기고 발하는 열이 떨어질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발열, 백혈구 증가, 오한 그리고 발한 이런 만성염증 증상이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전신 증상으로 우리가 식욕부진, 열 나면은 당연히 입맛 없잖아요. 이런 식욕부진이 생기고 이런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당연히 체중 감소, 열 나고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무기력, 전신 허약증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 보시면 급성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큐트하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균이 침투한 한 부분, 국소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아까 부종, 발적, 열, 통증 생겼고요. 아까 2, 3주 이내면 거의 이제 낫는다고 했고요. 만성염증은 몸에 전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다 이제 어떤 요소라도 다 생길 수 있고 전신에 나타난다, 온몸에. 그리고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을 어떤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액성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수포 차 있는 거. 말 그대로 장액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 뭔가 수분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액상 성분의 산출물이다. 이 상태는 우리가 화상 입을 때도 느껴보셨죠? 뭔가 뜨거운 거 됐을 때 화상 입을 때도 처음에 수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예요. 염증의 초기 단계나 아니면 격리할 때. 왜냐하면 지금 조직 손상까지는 안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장액성 염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장액성 이제 중이염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화농성이다라는 거는 농이기 때문에 퍼스가 이제 타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대부분 농이 차잖아요. 그래서 퍼스가 이제 찬다. 그래서 이때 정도 되면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안 하고요. 우리가 IND라고 하죠. 인시전 절개하고 D 드레네이지 해서 인시전해서 이렇게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농을 배출 드레네이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충수 돌기염. 그 외에도 이제 화농성 염증은 많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섬유성 염증입니다. 말 그대로 섬유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아조직까지 섬유소랑 혈장, 단백질이 고체화되면서 어떤 육아조직까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출혈성 염증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이 뭔가 찢어져 있어요. 파열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혈구들이 빠져 조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종도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궤양은 뭐예요? 얼서죠. 얼서. 조직이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표면에 염증이 생겨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런 얼서들이 생길 수 있다.
그 상처 치유 과정을 첫 번째로 이제 아까 평활근 수축하고 섬유소가 응계돼서 지혈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나면 혈관까지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섬유소들이 응계되면서 지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 반응, 앞에서 다 설명했었죠. 이런 염증 반응들이 백혈구 어떤 식균 자극들에 의해서 생기고요. 세 번째, 염증이 이제 되고 나서 이런 유가 조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섬유와 세포와 콜라겐이 이제 유가 조직을 형성을 하고요. 유가 조직으로 인해서 혈관이 신생이 됩니다. 혈관이 신생이 되면 우리가 혈액에서 산소와 이런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야지 조직이 이제 새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관 신생이 되고요. 네 번째는 상피화가 됩니다. 상처 표면의 상피세포가 이렇게 재생되면서 상피화 단계의 치유 과정을 거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상처가 수축이 됩니다. 뭔가 상처가 크다라고 하면 상처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 수축 단계로 이제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조직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면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 조직이 원래 피부 상태에 맞게끔 조직 재건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상처가 나은 자리에 뭐 스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치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합병증. 뭔가 지금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게 감염의 위험이 있겠죠. 당연히 혈관을 손상시켜서 출혈의 위험도 있겠죠. 열계라는 거는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벌어져 있는 이런 열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적출이다라는 거는 이 피부 밖으로 내부 장기들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외부 장기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우리가 외부 장기가 이렇게 피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일부러 눌러서 막 넣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무조건 안 되죠. 왜냐하면 외부 장기가 밖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바깥에 지금 환경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노출이 되면 지금 이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다시 안으로 넣으면 감염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장기는 그대로 놔두고 생리식염수로 적신 멸거즈로 그냥 살짝 덮어줍니다. 그래서 장기는 일부러 넣지 않는다. 누공 말 그대로 구멍이 난 거잖아요. 어떤 피부하고 피부 사이나 아니면은 장기 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누공이 돼서 비정상적인 통로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잘 치유해야 되겠죠. 우리가 욕창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 1도나 2도 욕창이 3도 욕창까지도 가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sepsis, 뭐 폐혈증까지도 오고 사망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잘 치유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뭐냐. 그래서 상처와 관련된 거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콜티코스테로이드, 우리가 스테로이드, 콜티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염증 반응을 더 가속화시켜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까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 상태예요. 영양 상태. 이 중에서도 전반적인 영양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타민 C와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은 실제 조직을 우리가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교원질을 합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충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욕창 심한 이제 뭐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비타민 C를 더 막 그 뭐 1000ml 정도 그 투여하잖아요. 의사 처방에서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티코스테로이드 아까 말했죠. 이게 염증 반응을 굉장히 이제 촉진을 시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특히나 우리가 성인 간호학의 쿠싱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상처에 이제 안 좋은 거는 염증도 촉진을 시키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WBC를 백혈구를 감소시키잖아요. 그러면 백혈구 감소로 인해서 감염에 이제 굉장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해서도 당연히 상처가 더 안 좋아지겠죠. 또 빈혈. 빈혈은 뭐예요? 우리 지금 조직으로 이 혈액이 잘 공급이 돼가지고 전신으로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빈혈로 인해서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빈혈도 문제가 됩니다. 자, 흡연. 흡연은 이제 혈관도 수축시키기도 하지만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을 실질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산소가 지금 부족해서 치유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노화입니다. 노화. 노화 자체가 이제 백혈구 수치를 좀 감소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상피세포를 다시 재형성하거나 교원질을 이제 축적을 좀 느리게 하는 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의 특징에 이제 나오죠. 세포 성장이랑 분화도 느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좀 많이 걸리고 막 상처 치유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당뇨병의 발간호에서도 배웠잖아요. 혹은 뭔가 상처가 났어요. 뭐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는데도 본인이 상처가 났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계속해서 상처가 덧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지금 뭐예요? 이 호중구나 대식세포 식균 작용이 이제 떨어지는 백혈구 이제 손상이 일어납니다. 백혈구 자체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유도 굉장히 느리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아까 뭐 진균이나 이런 거 무좀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상처도 굉장히 잘 나고 이제 이러고요. 그다음에 당이 뭐예요? 당이 굉장히 고혈당, 당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게 세균이나 곰팡이 성장에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균이나 곰팡이 환경에 좋다. 또 하나는 백혈구를 손상을 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항암 치료하면은 대표적으로 백혈구 수치 떨어지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그러면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일 때도 상처 치유가 잘 되지를 않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처를 잘 치유하려면 자,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 된다. 특히 비타민C나 단백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 금연해야 된다. 빈혈을 교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당뇨병일 때는 상처, 전신에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났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쓰실 수도 있으셔야겠죠. 자, 상처 치유의 유형 보십니다. 1차 유압은 빨리 이렇게 깨끗하게 상처가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도 최소한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 2차 유압 보실게요. 상처가 이제 2차, 3차는 좀 깊은 곳까지 지금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개방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개방되면 뭐예요? 인펙션,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반응까지도 생길 수 있겠다. 3차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 상처고 이게 상처가 깊이 있는데 지금 이게 슈처를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깊고 넓은 반응이 이제 생긴 상태입니다. 자, 반응 형성에 따른 치유 합격증. 아까 뭔가 상처가 우리 몸에 이제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좀 약간 심각한 좀 합병증에 대해서만 나열을 해봤어요. 자, 기능의 상실입니다. 뭔가 반응 조직이 이제 생겼어요. 이게 어떤 정상 조직이 부족할 때 기능을 이제 손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정상세포가 손실이 되면서 정상 조직이 부족할 때 기능이 손실이 된다. 두 번째는 구축과 폐쇄예요. 반응 조직이 만약에 좀 커요. 크다. 그러면은 이게 탄력성이 없잖아요. 반응 조직 자체가. 이거 자체가 관절 운동이나 이런 거에 좀 제한을 줘요. 그래서 관절도 이렇게 움직일 때 힘들어지게 되고 변형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착이에요. 유착. 어떤 반응 조직들이 이것들을 조직들을 좀 유착까지도 시킨다. 자, 그 다음에는 비대형 반응 조직.
반응은 지금 반응에 대한 합병증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켈로이드. 나는 상처만 하면 켈로이드가 생겨. 이게 이제 좀 켈로이드가 만약에 많이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구축까지도 오고 조직 변형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뭐냐? 과도하게 콜라겐이 어떻게 침착이 되어 있어서 섬유성 조직이 과다된 게 콜라겐이다. 아니 켈로이드다. 계속 지금 콜라겐이라고 얘기했어. 켈로이드다. 자, 궤양입니다. 궤양은 지금 아까 설명했죠. 뭔가 혈액 공급이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얼서까지도 생긴다. 염증 관련 약입니다. 요즘에 이제 약 출제 많이 되죠. 그리고 실제 이게 아이들도 먹는 약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자, 항염, 진통, 그 다음에 해열 효과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아스피린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를 묽게 해주잖아요. 피를 묽게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출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출혈의 위험이 있다. 피를 묽게 해주는 혈액 공급이 지연이 되면서 출혈의 위험이 있다. 아스피린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굉장히 속쓰리죠.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고 소화기 장애도 생긴다. 그 다음에 아세타민노펜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타이레놀. 요즘에 막 편의점에서도 지금 상비약으로 구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염증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염증. 우리는 지금 염증이랑 상처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건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타이레놀 가장 많이 먹을 때가 뭐예요? 열났을 때죠. 그리고 뭐 통증 있을 때, 뭐 생리통이나 두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먹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통이나 통증에 대해 해열에는 지금 효과가 있어요. 열도 내리지만은 염증에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뭐 속쓰림이나 소화성 이런 그 트러블도 지금 많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콕스2 억제제. 우리가 관절염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먹는 약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름이 세레브렉스. 그래서 뭐 무릎 관절염 뭐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드시죠. 관절염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염증이죠. 그래서 이것도 염증에 효과가 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 생각하면은 어르신들 막 다리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통증 굉장히 많이 호소하잖아요.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열을 낮추지는 않는다. 그래서 콕스2 억제제는 세레브렉스 같은 경우는 염증과 그리고 통증에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들은 경미하게 나타나요. 근데 거의 이제 위장장애도 부작용이 없긴 하지만 이제 위장에 대한 부작용이 경미하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글루코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뭐예요? 우리 이제 그 콜티졸, 스테로이드죠.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언제 먹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편도선염에 걸렸었는데 이게 잘 항생제도 낫지 않고 막 피버도 39도 이상 나고 막 이럴 때 스테로이드 처방해주죠. 왜? 항염. 강력한 항염증 작용. 그래서 우리가 막 전신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편도선염을 들었지만 이런 염증이 있을 때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하죠. 그래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다. 진통 작용 없고 그리고 해열 작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뭐예요? WBC가 떨어져서 감염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 소화기 부작용 있죠. 위궤양까지 나타나서 식후에 꼭 복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되셨죠? 그래서 아스피린, 아시타미노핀, 콕스2 억제제, 세레브렉스 그리고 스테로이드까지 이게 항염인지 그리고 진통 효과인지 해열 효과인지 부작용은 뭔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드레싱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벌어져 있어요. 혹은 얼서가 생겨 있어요. 뭔가 삼출물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대로 상처를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드레싱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드레싱의 이런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출제가 됐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오픈 상처다, 개방성 상처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드레싱을 위에다가 덮어줘야겠죠. 상처 보호. 두 번째는 이거를 계속해서 상처로 노출을 시키면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드레싱의 이제 종류를 배우거든요. 드레싱의 이제
종류 중에 칼슘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혈을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뭐 꺼지를 대든 뭐를 하든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지혈의 효과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상처 주위의 피부까지도 보호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출물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염증의 마지막 단계가 삼출물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삼출물들을 흡수를 시켜야지 이제 계속 상처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출물들을 흡수를 시켜준다. 첫 번째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이제 종류예요. 이제 몇 가지 종류를 보실 거예요. 우리가 약국에서도 이제 팔죠. 뭐예요? 디오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 부위가 좀 평평한 곳에 이렇게 그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디오덤, 뭐 컴필, 테가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마다 상품명들이 있죠. 하이드로콜로이드 이제 특징은 뭐냐? 덮어주면서 이게 삼출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출물들이 굉장히 많으면 안 되고요. 경증이나 중정도 삼출물이 있을 때 습윤 상견을 이제 유지를 시켜준다 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삼출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오히려 피부를 연화시켜서 힐링이 되지가 않아요.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차 덮어놓기 때문에 2차 감염에 효과가 있다. 다만 이게 감염이 되어 있거나 상처가 너무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하면 오히려 미생물을 번식을 시킨다. 자, 정리하자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뭐라요? 보통 정도의 어떤 상처, 어떤 보통 정도의 삼출물,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자, 하이드로 겔입니다. 겔. 겔이라는 건 뭐예요? 젤 같은 거죠. 이렇게 튜브로 해서 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튜브로 짜서 쓴다. 하이드로 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겔로 짠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촉촉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그쵸? 그래서 가습, 상처를 가습시킨다는 건 뭐예요? 상처 자체가 뭔가 건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삼출물이 적을 때 이렇게 겔 형태로 짜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공해서 괴사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듀오덤 같은 경우는 평평한 상처에 붙인다고 했죠. 겔 같은 경우에는 깊은 상처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괴사 조직이 아까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깊은 상처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에 이렇게 뭔가 구멍이 있거나 누공이 있을 때 이렇게 짜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또 오픈시키기 때문에 2차 드레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을 하든지 아까 말했던 듀오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 하든지 2차 드레싱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칼슘 알지네이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칼투스테이드 같은 거거든요. 자, 하이드로 이제 겔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듀오덤 겔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인스트라사이트 겔도 있습니다. 자, 알지네이트, 칼슘 알지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칼토스테이드, 뭐 알지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뜯었을 수 있고요. 이게 뭔가 좀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보기에. 그쵸?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은 지혈을 시켜요. 지혈. 출혈이 있는 상처에 이거를 지혈을 시킨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삼출물이 나올 때 이걸 흡수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분자량의 15에서 20배 정도의 삼출물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삼출물이 심한 상처가 좋겠죠.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이제 지혈이다라고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자, 하이드로파이버. 그래서 아쿠아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약간 솜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보시면 누공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죠. 그쵸? 보시면 하이드로파이버의 이제 대표적인 아쿠아셀입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이것도 많은 거 그리고 감염된 상처에도 쓸 수 있다. 아까 이런 누공처럼 깊이 있는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쿠아셀 하이드로파이버 제제입니다.
자, 다음은 폴리우레탄 제제입니다. 폴리우레탄, 우리가 메디폼 많이 들어보셨죠? 메디폼 광고도 하고 선전도 했었고 실제 약국에도 많이 부착이 돼 있죠. 그리고 알레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상품명들은 뭐 회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폴리우레탄 이제 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때요? 좀 도톰해 보이죠? 도톰하게 이렇게 뭔가 덮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삼출물들이 많은 상처에 이제 덮어줍니다. 그래서 상처가 만약에 좀 깊다라고 하면 듀오돔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디폼이나 이런 폴리우레탄 폼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특징은 삼출물이 굉장히 많은 상처가 써라. 그래서 3단계 욕창에도 쓸 수 있다. 그리고 괴사 조직까지도 제거를 한다. 그래서 삼출물이 많이 나오는 건 폴리우레탄 이제 폼입니다.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국시랑 이런 데 나오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막 이런 듀오돔이나 이 뭐 메디폼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싱의 이제 종류죠. 하이드로 콜로이드. 이게 삼출물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드레싱의 특징은 어떤 건지. 자,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오덤. 삼출물이 많지 않을 때 쓰라고 했죠. 그죠? 삼출물이 경증 많이 안 나올 때 그리고 중정도일 때를 써라. 그래서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중정도의 산치를 쓰고 그리고 감염이 있거나 상처가 만약에 심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심한 상처에. 그러면은 우리가 욕창 같은 경우에 3차 욕창 이런 때는 3도 욕창 이런 데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듀오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 겔. 아까 듀오돔 겔이 있었죠? 그냥 짜서 쓰는 거 튜브처럼. 어떤 거가 좋다 그랬죠? 이거는 삼출물이 많을 때도 쓸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습윤이다. 가습, 습윤. 말 그대로 젤 형태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처에 써라. 또 특징이 뭐였죠? 이거 자체만 하면 튜브로 이렇게 짜서 쓰면 그게 상처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칼슘 알지네이트.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토스테이트. 삼출물이 이거는 많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심한 삼출물. 그리고 칼슘 알지네이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지열이다. 지열작용. 상처에 직접적으로 지열을 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열할 때 가장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두 개 남았죠? 하이드로 파이버. 이게 뭐예요? 아쿠아셀. 삼출물이 이것도 똑같이 심할 때 쓸 수 있다. 아쿠아셀 같은 경우도 약간 꼬불꼬불하게 이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솜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깊은 상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폴리우레탄 폼. 아까 메디폼 이런 거 약간 도톰하다 그랬죠. 아까 삼출물이 많을 때, 심한 삼출물일 때 쓸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 심한 삼출물일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자, 하이드로콜로이드 듀오덤 경증이나 중정도의 이제 삼출물일 때 쓴다. 감염이 있거나 너무 상처가 심하거나 삼도 화상, 그다음에 욕창이 심할 경우에 쓰면 안 된다. 디오덤 겔 형태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처에 수분이나 가습의 효과를 있고 괴사 조직을 없애준다. 칼슘 알지네이트 뭐라 그랬죠 아까? 네, 지혈 작용을 한다. 심한 삼출물에도 쓸 수는 있다. 폴리우레탄 도톰한 좀 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심한 상처에 이렇게 삼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심한 상처에도 폴리우레탄을 쓸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상처하고 치유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